보시면 이 이두의 안쪽 시잖아요. 거기 너무 요 정도보다 좀 이런 느낌. 엉덩이가요? 예, 그 정도 느낌 나게끔. 팟캐스트의 새로운 후원사 에이블짐 월 구독제 시스템 신청하신 분들도 이제는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월 구독제 시스템은 매달 새롭게 합리적인 가격에 갱신이 가능한 피트니스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물론 저와 같이 이동 소요와 출장 등의 일로 바쁜 2030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헬스장 먹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기 회원권 영업에 지친 헬스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에이블짐의 월 구독 시스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28 RFBB 이현석 선수를 모셨습니다. 이현석 선수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김준호 클래식이었죠. 네. 김준호 클래식을 우승하고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는데 김준호 클래식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시합 준비는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준비하신 건지. 요번 시합 준비는 2개월 반 정도 준비한 거. 다이어트 기간. 네네, 다이어트. 한 10주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전에 지방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평소에 네. 체지방은 항상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제가 뭐 딱히 체지방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일반식을 많이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도 비시즌에도 네네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일반식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입이 짧아서 그런지 네. 제가 좀 위도 좀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식단을 먹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보디빌딩을 하면서 먹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신?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제일로 힘든 부분이지 않나. 다들 그러시겠지만 먹는 소화 능력이나 먹는 것도 타고난 거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김준호 클래식 본인의 모습이 이제 뭐 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이런 것들로 나왔는데 본인의 모습에 좀 만족하시는 무대셨습니까? 근육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저의 이제 다리 포징을 취할 때 예. 다리 좀 쥐가 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을 많이 좀 잘 못 보여줬던 그런. 그 비교 심사했을 때 뭐 탑2 비교 심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지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모두 밑에서 피드백을 해줬는데 하체가 안 갈린다, 선이 안 나간다라고 이렇게 선이 피드백 해줘가지고 그 부분이 참 무대에 들리더라고요. 컨디셔닝이 굉장히 또 놀라웠는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저지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실 시간이 있었나요? 네네. 끝나고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몸 전체적인 볼륨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근육량하고 몸의 볼륨감을 조금 증가시켜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때 시합 후 인터뷰도 했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날 제한 체중이 어느 정도고 그 제한 체중에 얼마나 가까운 모습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한 체중은 92.5였고요. 키가 170? 제가 4였고 제한 체중 92.5였는데 제가 계측을 91.4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계측을 맞추는데 막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91.4가 나오신 건가요? 제가 숙소에서 체중 쟀을 땐 92.5 가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딩을 조금 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체중계가 조금씩 오차가 있어가지고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징 피드백이 그러면 볼륨감을 지금 현재의 몸 상태와 컨디셔닝은 훌륭한데 그 입체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그렇게 피드백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 부분이 그 볼륨적인 부분이라서 원래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려운 숙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청자 질문을 한번 받았었는데 시청자 질문 중에 참 공감 가는 질문 중에 하는 게 마이클 다볼의 몸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그분이 되게 예리하신 게 마이클 다볼이 올림피아 10위를 했다가 이제 6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지 피드백이 뭐였냐면 너도 볼륨감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모양이나 이런 컨디셔닝 너무 훌륭하니까 그 상태로 볼륨감만 올려서 와라. 그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또 올림피아에서는 지켜서 왔더라고요. 워낙 탑 랭커 선수라 앞으로 굉장히 감사한데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마이클 다볼 선수 닮았다기보다는 이현수 선수다라고 좀 얘기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은 숙제 과제가 놓여진 상태에서 올림피아를 준비하시네요. 네. 이제 이현석 선수를 제가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 카드 따셨을 때 제가 처음 뵀어요. 그때 진짜 정말 놀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예. 한국 선수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한국 선수란 얘기를 듣고 제가 대화가 가능하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현석 선수랑 그때 인터뷰를 하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고등부 때부터 보디빌딩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보디빌딩을 그 당시 접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친구들하고 이제 예. 이 바다를 한번 가보자. 바다를 가보자. 네, 뭐 모여서 이제 몸짱이 한번 되어서 예. 바다를 한번 놀러 가보자라고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17년간 보디빌딩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몸짱을 목표로 두고 그 당시에 몸짱 하면은 뭐 권상우 네네. 네, 나 동년배입니다. 89년생. 예, 그래가지고 어. 그 당시에 몸짱 열풍이 좀 있었죠. 네, 굉장히 해서 복근 식스팩 뭐 그런 굉장히 해서 가서 1시간 동안 복근 운동만 했던 기억이 제가 처음에 지금도 복근이 굉장히 강하신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 선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바다에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고등부 제가 듣기로는 고등부에 때 꽤 유명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운동을 제가 학창 시절 오래 하진 않았었고 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첫 시합을 지역 대회를 뛰게 되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보디빌딩을 뭐 해야겠다 네. 많이 접해본 건 없었었고요. 네. 시합을 뛰고 나니까 네. 뭐랄지 그 무대에서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쾌감하고 1등을 제가 어디 다른 분야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나가자마자 1등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몇 학년 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3학년 때 이제 시합을 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미스터 전북, 네. YMCA, 와. 저국체전, 근데 코리아는 기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갔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1등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짧은 기간이 준비했는데 네. 다 1등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 내가 좀 재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자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도 고등부 보디빌딩 출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었나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제가 특히나 벤턴급 마이너스 65 체급이어가지고 65요. 네,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입시 제도를 통해서 뭐 보디빌딩으로 대학을 가신 건가요? 대학은 가진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었습니다. 근데 왜? 우선은 처음 보디빌딩을 그 당시에는 네. 시작한 게 대학을 진학하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네. 보디빌딩 좋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특채로 학교를 들어갔더라면 네. 이 운동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네. 그냥 전주에서 이 보디빌딩을 좀 더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참 제가 여태까지 만났거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던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부 보디빌더 친구들이 하나같이 대학만을 목표로 맞습니다. 그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했는데 그냥 정말 보디빌딩이 좋아서 시합 나가신 거네요. 고등학교 때. 네, 입시에도 몰랐었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선 나가서 결과는 좋았지만 네. 이제 주위에서 학교를 왜 들어가지 않았냐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걱정 어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들어갔더라면 네. 운동을 포기했을지 네. 지금보다 잘 됐을지 네. 좀 의문이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이제 보디빌딩이 순수한 마음에 좋아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회들을 다 석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 목표를 또 갖고 보디빌딩을 하게 되셨는지.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국체전 이 선배님들 이 별의 전쟁이잖아요. 저국체전이 그때가 그 당시. 저희가 이제 2008년, 9년 네네. 이때가 저희 성인 딱 이제 돌입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미스 코리아든지 저국체전 나가신 선배들 보고 네. 전국체전이라는 무대를 한번 성인부로 네. 단상 위에 한번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 단상에 한번 서보고 싶었었는데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보디빌딩을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욱진 선수가 돼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선수가 되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니까 연봉이 그 당시에는 네네네. 이제 나오니까. 예, 연봉이 곧 명예가 되고 그런 보디빌딩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걸 목표로 제가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별도로 뭐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시합만 준비하신 건가요? 했습니다. 했는데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트레이너라고 말이 이제 직책이 트레이너였지만 청소꾼처럼 뭐 9시간 청소하고 운동하고 예. 이런 식의 뭐 PT도 잘 없었던 시절인가요? PT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준호 클래식 이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고등부 때부터 뭐 로니 콜먼 아, 뭐 이런 선수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보디빌딩을 접했던 게 2008년인 것 같은데 2008년 뭐 덱스 잭슨이 올림피아 우승했을 때였는데 이게 좋아지기는 힘들잖아요. 딱 이제 처음 아놀드 슈왈제너거라는 그런 선수를 통해서 보디빌딩을 알다가 이제 현대 보디빌딩을 봤는데 제이 커틀러, 덱스 잭슨 이런 선수들을 딱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부터 들더라고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로니 콜먼 이런 선수들을 알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고 하셨는지. 그 헬스장에서 네. 가 보면 이 잡지가 많이 놓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오, 그때 헬스장에 당시에는. 잡지를 네, 비치해 잡지 비치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언 뭐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네네. 제가 첫 시합을 뛰고 와서 체육관에 와서 앉아 잡지를 이제 읽어보다가 뭐 선수들의 뭐 세트법 네. 이런 걸 보다가 네. 플렉스 윌러 선수의 등 포징 잡고 있는 그 흑백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로. 오. 그래서 와 아름답다는 생각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이 보디빌딩 육체미를. 플렉스 윌러. 네, 플렉스 윌러. 그래서 배경화면에 제가 플렉스 윌러 사진을 컴퓨터에 깔아놓고 예. 포징을 연습을 하면서 어.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보디빌더이기 전에 보디빌딩 팬이네요. 엄청난 팬이네요. 반해버렸으니까요. 아니 보통 우리 이제 그 당시 관심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축구나 농구 아니면 뭐 게임 뭐 이런데 보디빌딩 쪽에 올림피아도 좀 알고 계셨나요? 그럼 개념 올림피아 개념도? 아니 거기까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라는 프로 대회 올림피아는 잘 몰랐었고 네. 그냥 그 한 대회에 네. 그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 그런 선수 다 모여서 시합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 정말 보디빌더이기 전에 보디빌딩 매니아이자 팬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기간으로 치면은 거의 20년 차 가까운 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십니다. 진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연봉을 목표로 바로 이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성인부에서부터 이제 시합을 뛰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성적이 좀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매운맛을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인부를 제가 우선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 후에 이제 2년 정도는 조금 열심히 안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첫 시합을 미스터 전북으로 준비했는데 이제 목표를 이 선배님들 따라서 이제 나도 이제 보디빌딩을 성인부를 가려면 네. 지역 정도 타이틀 하나 있어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타이틀이 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김건우 선수도 그렇고 아, 예, 얼마 전 미스터 대전 우승하신 분도 그렇고 이 지역 대회의 이 타이틀에 대한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길래 반드시 따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지. 이 전국체전을 나가는 선수라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 관문. 그것처럼 꼭 저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전북이니까 전북의 타이틀은 난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7.8기로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시합을 나갈 때마다 매년 1등을 했으면 등수는 체급에서 했는데 그랑프리전에서 항상 제가 3-4번 정도 미끄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 체급으로 그랑프리전에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80 마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랑프리를 획득할 당시는 85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85가 되고 나서 이제 그랑프리 그때가 이제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죠? 20 후반 30 가깝게 됐던 것 같은데 20 후반 정도? 잠깐 그러면은 10년을 네, 도전하셨다고? 네. 저희가 이제 20 후반 30이면은 이제 IFBB 프로 대회도 국내에 도입된 그때 시기일까요? 2018년 뭐 이런 19년 이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18년도에 땄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네네. 당시에 이제 네. 스물스물 우리나라 시합에서도 프로 카드를 배출할 때는 맞네요. 네. 오히려 전북 하나만 딱 바라보시고 이게 나머지는 아예 안 보이셨나 보군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이 대보역 그쪽 대회만 알고 있던 네. 그거라서. 와, 사실 보디빌딩을 하다 보면은 물론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사실 이 내추럴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의 입장으로서. 네네. 예를 들어 올림피아가 목표인 선수들은 올림피아에서 성적이 내는 것이 목표인 선수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추럴은 전 불가능하다고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수들마다 이현석 선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는지. 우선 저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거의 네. 뭐 10년 정도 가깝게 많은 분들 말씀하신 내추럴로 운동을 했는데 네. 저는 뭐 내추럴을 지향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냥 무지하게 네. 내추럴을 해야겠다 아니라 10년 동안 그냥 모르니까 정보를 모르니까 한 거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네. 전국체전이 시범 종목으로 바뀌고 그 사이 제가 1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 네.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IFB 같은 게 도입이 막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어렸을 때 꿈인 한번 올림피아 무대를 한번 해보자. 네. 아직은 어리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선배분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음료수 드리면서 하나씩 물어보면서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그 전국체전 연봉을 받는 게 이제 목표셨잖아요, 최초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루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범 종목.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좀 다들 그러셨겠지만 목표가 없어진 느낌?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 현실적으로 운동으로만은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일찍 하고 네. 자녀도 있었을 때라 네. 고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 연봉을 이제 받는 그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미스터 전북도 하시고 네, 이제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 되면서 참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방황을 하시면서 IFBB 쪽으로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BB 그때가 퀄리파이어 때가 그때 첫 도전이었나요? IFBB? 그 전년도에 예. 이 몬스터짐이라는 대회를 준비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연기되다가 맞아요. 열리지 않아가지고 네. 그 1년은 제가 준비만 하고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대회를 나갔던 기억이. 그러고 나서 그럼 거의 첫 도전만에 네네. 프로카드를 획득했어요. 운이 좋았죠. 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일단은 한국 분들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등 근육 자체의 발달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물론 다른 부분들에서 장점이 많지만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현석 선수의 첫 무대 등장을 봤을 때는 이 둔근도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였고 또 허리도 짧고 팔다리가 길고 등도 꽉 차 있는 그런 체형 있게 물론 그 두께감이 완전히 자리 잡진 않았지만 그런 모양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시청자 질문을 한꺼번에 몰아서 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넣을 텐데 이 등 근육이란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선천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운동으로 극복해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현석 선수가 좀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등 운동에 대한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보디빌딩을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네. 장점이 되는 부위는 선수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그냥 이제 어떤 부위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운동을 했을 때 장점으로 자리 잡는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뭐 다른 지금의 약점이죠. 가슴 볼륨감이라든지 그러면 벤치프레스는 뭐 맨이 20kg짜리 그냥 바벨도 힘들었지만 이 풀업 같은 경우 바벨 로브라든지 풀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었고 느낌도 좋았었습니다. 가슴도 다리 처음 시작할 때. 네. 그게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운동을 많이 신경 썼는데
유독 등 운동이 그렇게 네. 예, 그래서 재밌어서 더 하기도 했긴 했지만 예. 굉장히 등 운동 할 때는 항상 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 운동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등 운동을 사실 등이 사실 숙제잖아요. 대부분의 보디빌더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현석 선수만의 등 운동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상급자분들보다는 초중급자분들 말씀드리면 네. 너무나 요새 등을 세분화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거 말고 꼭 등으로 당긴다기보다는 팔을 이용해서 네. 같이 협응근으로 같이 당긴 팔을 당겨서 등을 네. 접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시고 네. 등을 우선은 전체 하나의 근육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분화하지 마시고 뭐 상부, 중부 이렇게 말고 요즘 보시면은 아직은 근육이 발달되는 초보자분들도 근육을 굉장히 나눠서 세밀하게 어. 운동하는데 오히려 그 등 근육 전체를 하나로 보고 네, 주변 근육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세트법을 좀 구상하시면 좀 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근데 차후에 이제 예. 지금은 어떻게 등 운동하시는 편이세요? 뭐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요새는 아무래도 제가 통증 있는 부위가 좀 있어서 아프신 부위가 좀 있나요? 네,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위주를 좀 자주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 피드백을 좀 받았던 부분들, 등의 두께감, 중간 승모라든지 네. 상부 승모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네. 로우 동작, 뭐 티바로우라든지 뭐 그런 로우 동작, 네. 머신 같은 거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불편하시고 아프신 부위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딘지 말씀해 주시죠. 어깨 쪽하고 이 팔꿈치 쪽이 좀 와, 보디빌더 분들 중에 몸이 완전히 한 군데도 안 아프신 분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요번 시합 준비할 때도 이 팔꿈치 부분 이두 부분이 좀 안 좋아서 해머콜 동작을 한 번도 못했던 그 정도로 네, 그 운동을 이제 잘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현숙 선수만의 이제 어떤 선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한다라는 그런 선수 예시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시를 들어도 좋으시고 어떤 것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다룬다는 느낌.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고중량을 가도 네. 중량을 좀 근육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아하는 운동 스타일의 프로를 한번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요새 자주 보는 영상이 그 요새 핫한 니거커 선수 있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뭐랄까 네. 운동을 좀 맛있게 한다는 아.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려고 본인도 좀 노력을 하시는 네, 편인가요? 요새는 부상이 좀 없게끔 해볼까 싶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느낌 위주로. 올림피아 때까지 그 부상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는 것 아유.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데뷔전을 치르셨어요. 네, 프로 데뷔전을 재팬 프로에서 치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 프로를 획득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재팬 프로 이후에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망을 좀 했다기보단 뭐랄까 앞으로 네,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좀 길이 네, 좀 이제 내려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보시면 댓글에서 뭐 농어촌 전용이다, 거기서 6등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걸 좀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내려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네. 다시 한번 줘보자. 네. 이현석이라는 사람을 좀 알려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를 이제 고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 중 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제 코치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매스몬스터 코치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재팬 프로에서 제가 이제 순위를 이제 6위라는 순위를 받고 나서 네, 거의 20년 가까이 제 운동 스타일을 고집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내 스타일 좀 고집하지 말고 한 배워봐야겠다.
이 프로니까 프로에 걸맞는 코치를 고용을 해서 네. 내 스타일 좀 버리고 네. 한번 받아들여 보자라는 네. 생각에 코치를 이제 알아보던 찰나에 이 메스몬스터의 최민국 코치하고 네. 연결이 된 거죠. 처음 대화했을 때 바로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고민이 많으셨는지.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혼자 해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운동 배울 때 네. 관장님한테 배웠던 거 빼고는 동네 관장 빼고는 네. 운동을 이제 혼자 이제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네. 꿈이 이제 올림피아 무대를 나가는 거였으니까 네. 그에 걸맞게 노력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비시즌을 보내고 10주 다이어트를. 네, 맞습니다. 혼자 했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지, 뭐 식단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제 스타일 있고 네. 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코치를 둠으로써 이 사람을 물론 최대한 더 나아지게끔 네. 더 무조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냥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나 물론 운동도 그렇고 식단도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네. 그런 이제 저하고 다른 정보들, 네. 다른 뭐 접근법들 네.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왕 코치를 고용해서 시합을 준비하는 거니까 믿고 네. 가보자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올림피아도 꽤 많이 나왔는데 뭐 지난해와 지지난해 다 보고 지지난해는 뭐 50몇 명이 나오고 지난해에도 한 40명 이렇게 나왔는데 올림피아 선수들이 가 프로쇼를 우승하고 올라온 선수들이란 말이죠. 예.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 봤을 때 지금의 이제 현재의 내 모습을 봤을 때 현실적인 올림피아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목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봤었는데요.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지금 뭐 탑 10을 들겠다, 뭐 퍼스트골을 뭐 네. 들겠다 예. 이런 부분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이현석이라는 선수를 네. 좀 더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에서 이제 뭐 30명이 나오든 40명이 나오든 주어지는 순위가 15위까지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해보는 15위를 목표로 하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매 시합마다 이현석 선수의 실물을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본지 않았지만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이 정말 대부분의 시합에서 물론 당연히 이전의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도 컨디셔닝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들을 이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석 선수가 생각하는 그 컨디셔닝의 기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있는데요. 네.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는 저는 이 다이어트가 잘 되고 네. 마른 장작처럼 나오는 게 컨디셔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한보디빌딩. 네. 네. 근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컨디셔닝이라 함은 물론 어느 정도 커팅 다이어트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네. 적정한 체지방에 그리고 이 근육을 밀고 나온다고 해야 되나 요새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밀고 나오는 그런 볼륨감, 네. 수분감이 있는 빵빵한 그런 근육이 있어야 컨디셔닝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해외 프로분들 무대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컨디셔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체지방도 없고 꼭 마른 장작 같은데 굉장히 볼륨감 있다. 이런 부분이 컨디셔닝이 아닌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껍데기가 얇아져야 되는 까지 과정이겠죠. 예. 그 보디빌더들을 이제 팟캐스트나 다른 외국 팟캐스트를 보면은 고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말 얇은 스킨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예. 이현석 선수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실제로 제가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질감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질감이거든요. 예. 본인만의 이제 다이어트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디 부위를 잡아서 요 정도 얇아지면은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실제로 시합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로 이제 체지방 늦게 빠지는 둔부. 둔부가 좀 늦게 빠지시나요? 둔부 부분이 둔부하고 등의 하부 쪽 기립근 네. 쪽이 좀 늦게 빠지면서 그 부분을 좀 기준점으로 잡고 항상 저희 파트너 이제 와이프한테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얇아야 된다고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접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손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잡았을 때 요 정도 얇기. 보시면 이 이두의 안쪽이잖아요. 거기 너무 요 정도보다 좀 이런 느낌. 엉덩이가요? 예, 그 정도 느낌 나게끔. 네, 저도 이제 보디빌딩을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 보디빌더의 뭐 이런 가장 지방이 늦게 빠진다고 있는 엉덩이라든지 이런 뒷구리 그 기립근 쪽을 제가 잡아당겨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100%는 아니지만 네. 한 80% 정도는 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시합 준비를 이제 뭐 다다음 주가 시합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 그 정도의 스킨이 안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시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또 더 빠질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요? 뭐 한간에는 지방을 뭐 한 달 전에 다 지방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2주 정도. 네. 물론 2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상급자 선수들은 다 몸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좀 잃더라도 네. 조금 다이어트에 더 치중을 하시는 훈련량을 조금 더 늘려서 네. 거의 뭐 밴딩 로딩 없이 네. 그냥 운동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고 유산소도 마지막까지 가져가서 네. 제일 시합의 기본인 다이어트는 되어 있어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합의 기본. 네,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보디빌딩 무대를 보면은 이게 지방인지 수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 선수가 지금 베스트가 아니구나 하는 몸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엉덩이 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복부 쪽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근육이랑 이 밀착이 좀 안 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지방의 상태가 두꺼워서도 있겠지만은 좀 이제 컨디셔닝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본인의 요새는 예. 이 밴딩 로딩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부위는 탁 완성이 돼 있는데 어떤 부위는 좀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선수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예. 운동 강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의 부분이 이제 좀 네. 다른 부위에 되게 좀 달라붙지 않는 부분은. 보통 네. 이 선수를 보면 네. 그 강점인 부위들 있잖아요. 그 강점인 네. 부위들은 굉장히 데피니션이라든지 네. 근육의 뭐 질감 네. 그런 것이 강하게 나오는데 약점인 부분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뭐 어깨라든지 가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커팅이 좀 덜 된다든지 강도 있게 막 단단한 느낌이 없는 느낌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훈련의 강도지 않을까. 웨이트 트레이닝에 지금 현재 올림피아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좀 본인이 아이돌이라 생각하는 그런 컨디셔닝의 형태를 지닌 선수가 있을까요? 어제 제가 조금 놀랐었는데 투퍼님께서 올리신 그 이번에 클래식 피지크 우승한 조세 마뉴엘, 네. 홍세 마뉴엘. 오픈에서 클래식 피지크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네. 후면부를 보고 네. 너무 놀랐던 제가 어제 기억이 있는데 아니 22세니까 24살인 거잖아요. 23, 4입니다. 예.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 이게 섣불리 이렇게 제가 뭐 탑10 이러고 약속하면 안 되겠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런 다이어트 상태다. 예. 그러면서 꽉 찬 근육량이잖아요. 참 그 22세 1등하고 2등이 22세였다는 네. 사실이 맞습니다. 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은 오픈 종목이랑 다르게 이 젊은 선수들이 이 경력자들을 순식간에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지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싶습니다. 지금 이 복근 운동에 대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생기셨잖아요.
네. 바다에서의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요즘 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거는 이현석 선수께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는 백큐을 강제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네, 클래식 보디빌딩이었나? 백큐을 강제한다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 듣고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게 백큐을 강제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백큐 포즈가 지금의 보디빌더들이 이제 좀 많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포즈. 설사 무대에서 백큐을 안 잡는다 하더라도 백큐 포즈를 좀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현석 선수가 백큐 포즈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큐 포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백큐 포즈를 추후에 뭐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백큐에 대한 이 토론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실제 클래식 피지크 프로랑.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복부에 대해서 좀 칭찬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강하죠. 네, 조금 밀고 나오는 게 이쁘다, 모양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포징을 잡을 때 네. 이 숀 로든이 일본 프론트 발세도 잡을 때 네. 이 배를 빨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 그 상태로 이렇게 잡는 거를 혹시 와. 덱스 잭슨이라든지 뭐 숀 로든 같은 그래서 등이 엄청 강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복근이 조금 내가 강점이라고들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남들과 좀 차별화되게끔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네. 조금 덜 위로 진공 상태를 덜 하고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생각처럼 요새 이 백큐을 선호하시는 선수분들에 비해 미적인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합을 뛰고 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백큐을 좀 더 연습을 해서 아무래도 좀 필수는 아니겠지만 백큐도 잡을 수 있고 네.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 포징도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복근이 너무 강하면 백큐이 힘들다. 근데 그게 하디 추판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복근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백큐을 그 배랑 등이랑 붙을 것처럼 잡아버리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큐을 사람들이 참 백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백큐이 절대 강제화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백큐 포즈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보기 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복근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백큐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아마추어 시합에서는 보인단 말이죠. 제 눈에는. 이런 물론 프로분들은 다 복근이 잘 붙어 있지만 본인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백큐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옛날 올드스쿨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강하게 튀어나온 복근을 더 선호하거든요. 이 심미적으로 굉장히 이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트렌드가 그쪽이니까 이 저지분들도 백큐을 해서 이 테이퍼를 좀 더 엑스 테이퍼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게 점수를 더 쳐주는가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볼륨감 저지의 피드백인 볼륨감적인 부분하고 저지가 약간 백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셨죠? 네, 전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현석 선수가 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저는 백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현석 선수가 하게 되겠지만요. 네. 자, 여기서 잠깐 3대500 중간 광고하겠습니다. TFE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500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3대500 월드클래스입니다. 월드클래스 제가 이전에도 광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스터 운동하기 전에 많이 섭취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편집 들어가기 전에 섭취하는 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EAA 많이들 따로 섭취할 것입니다. 이현석 선수 EAA 따로 섭취하시는 편이에요? 네,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3대500 월드클래스에는 EAA는 물론 무수 베타인까지 포함된 올인원 스타일의 부스터라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제 여러 가지를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충분히 여기에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가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기닌 역시 6,000mg으로 고함량이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3대500 월드 클래스가 제가 알기로 오렌지 맛, 단일 이런 맛이었는데 부스터가 사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들이 잘 없죠. 근데 단일 맛이었는데 이번에 3대500에서 레몬, 망고, 포도 맛까지 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먹었던 오렌지 맛이 아닌 세 가지 맛을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선수 지금 레몬, 망고, 포도가 있는데 어떤 맛을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고 싶으신지. 망고가 끌린 것 같습니다. 망고가 가운데 살짝 흔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두 가지를 맛보고 여러분들께 맛평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어떠세요, 망고?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굉장히 근데 레몬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제가 이쪽으로 네. 입혔으니까 레몬이 미쳤습니다. 지금 포도만 먹기 전에 저는 무조건 레몬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모나가 조금 더 맛이 극대화된 레모나 느낌? 이거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문방구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문방구 아직도 있나요? 네. 문구점 예.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예전에 먹었던 그런 맛이 저도 이제 이거 향수를 자극하는 맛인데 바로 제 거 안 남기시고 괜찮습니다. 이제 포도 맛도 한번 제가 근데 레몬 맛이 너무 강렬해서 포도 맛이 만족될 수 있을지. 이거는 그냥 한번 드셔보십시오. 망고 담지. 예. 망고는 근데 포도랑 레몬이 너무 맛있다. 포도 그 아이스크림 하나 떠올리는데 폴라포. 예,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사실 그 3대500 월드 클래스 기존의 맛이었던 오렌지 맛도 맛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레몬 맛은 일단 대박입니다. 저도 레몬에 네, 레몬 맛이 저도 투표를 해주고 싶고 망고 맛도 포도 맛도 괜찮은데 레몬 맛이 진짜 대박이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 가지 하라고 하면은 레몬 맛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맛도 좀 제가 애정하긴 했는데 다양한 맛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신제품으로 세 가지 맛이 더 출시되니까 월드 클래스를 애정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33% 행사로 20회 분량 한 통에 29,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트포이 채널의 전 제품 15%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디빌더들이 이 김준호 선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역경에 대한 지수가 높기 때문에 좋은 몸을 만들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받아들였는데 이 보디빌더로서 이 시합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정말 힘들었을 때 가장 최대로 힘들었을 때 직면했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지 아니면은 이런 보디빌딩 시합 자체를 준비하면서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석 선수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시합 준비가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재팬 프로 도쿄 네. 도쿄에서 이제 시합을 준비할 때 네. 그때 이제 다이어트였는데 네. 저희 와이프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좀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시합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과정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손님 받고 인사도 드리고 하다가 조금 이제 한가한 시간에 이제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이 시합 준비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하러 갔었었는데 이제 가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도쿄 프로 준비할 때 물론 화장할 때도 그랬었고 제가 원래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 보디빌딩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위이자 남편으로 좀 운동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질문해 주시니까. 보디빌더로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런 외부 특히 가족들에 대한 일로 인해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보디빌딩 이 시합 자체에서 오는 이런 역경이나 이런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이현석 선수에게는 그런 건 뭐 전혀 제가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보디빌딩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잘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보디빌딩 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시합 준비하면서 뭐 예민해진다, 날카로워진다, 힘들다 그러면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성향이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성향을 보지만은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다운되는 타입도 있었고 또 평소랑 텐션이 똑같은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합 준비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민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디빌딩을 초반에 접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한 얘기지만 네. 네가 좋아해서 하는 운동이고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나는 시합이고 네. 선택은 네가 한 거니까 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태도가 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곤 합니다. 좋아서 하는 운동 피해를 주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거는 항상 저도 명심하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예. 근데 이제 보디빌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 이런 역경에 대한 인내력도 대단하지만 그 부분을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물론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올림피아까지 16주, 7주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네. 남은 이 기간 동안 김준호 클래식에서의 모습 정말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때 모습에서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또 장거리 시합은 처음이시기도 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궁금합니다. 올림피아 시합 며칠 전에 또 미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궁금한데요. 우선 현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평소에 시합 준비하는 기간보다 조금 다이어트 기간을 좀 굉장히 많이 잡았고요. 네.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다이어트를 미리 끝내놓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잡아놓았고 약점인 부분들 물론 이 짧은 기간이라 많이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그 약점인 부분을 좀 채워나가고 저지가 했던 피드백.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아팠던 부분, 부상이 있었던 부분들 지금 좀 초반에 좀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네. 시합 한 2주 정도 전에는 가서 이제 시차 적응도 하고 훈련을 좀 임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네. 와. 지금 국내에서 클래식 피지크 선수 하면은 뭐 올림피아 탑 10까지 한 박재훈 선수도 있고 몬스터짐을 우승하면서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방지훈 선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국내 클래식 피지크 프로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경쟁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들과의 경쟁에 대해서 묻지 않지만 국내 클래식 피지크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런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런 선수로 국내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프로 중에 이렇게 좀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클래식 피지크라고 하면 네. 클래식 피지크의 디비전이라고 하면은 좀 아름다운 체형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스럽게 네. 그런 걸맞는 체형과 네. 그에 못지않은 근육량을 두루두루 갖춘 네.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다. 네. 근육량이. 그 특유의 그 하드한 느낌은 살려가면서 네. 또 왜냐면 네. 보디빌딩은 그런 거니까요. 클래식 피지크도 사실 보디빌딩에 기인한 게 맞죠. 예. 뭐 포징만 예쁘게 하고 체형만 예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본 컨디셔닝과 그런 하드함 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 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올림피아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댓글에 어떤 분이 꿈이 클래식 피지크는 아니었을 텐데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맞습니다. 그 맞는 게 언제나 그때 당시 꿈은 오픈 바디빌더였으니까요. 은퇴 전에는 한번 오픈 바디빌딩으로 한번. 요 얘기하니까 또 이 주제가 생각나는데 그 오픈 바디빌딩은 도대체 어떤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정말 이장민 선수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몸을 가진 선수 그리고 사이즈나 이런 체형이나
심미적인 부분, 컨디셔닝도 잘 만들었지만 이 오픈 보디빌딩의 벽이란 게 높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예. 이 아시안 오픈 보디빌더가 지금 현역으로 남아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성적을 냈던 응우엔이라고도 본다. 안유엔이라는 그런 베트남계 미국인 그 선수도 시합에서 퍼스트 콜아웃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기량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이승철 선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또 오픈 보디빌더로서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시아인들에게는 이거는 좀 과장되고 사람들이 흉볼 수도 있지만은 NBA처럼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이 아시안들에게는 농구처럼 그런 오픈 보디빌딩이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보디빌딩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시합 이 무대에 섰을 때 체중이 130, 40kg를 육박하잖아요. 정말 탑 클래스는 키가 큰 선수들 중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제가 보디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저 역시도 시합 체중이 뭐 90kg대라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디빌딩을 보는 입장에서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저는 이제 좀 실감을 많이 하는데 보디빌딩의 라이트한 팬들은 오픈 보디빌딩에 나가서 이제 아시안으로서 오픈 보디빌딩에 나가서 성적을 못 내면 또 문매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오픈 보디빌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한테 어떤 영역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자면 어떻게 말하고 싶으신지. 제가 선수로서 이 보디빌딩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나더 레벨이라고 굉장히 물론 노력도 노력이지만 타고난 선수들이 노력을 가미해서 만들어지는 곳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탑급의 선수들은 또 선택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나더 레벨 이 신의 영역이다라고 감히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이제 가까이서 볼 게가 이제 몇 번 이제 운이 좋게도 뭐 유택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있었는데 헌터도 올림피아 뭐 7위권 1 선수인데 이 어깨랑 이 골격이 다릅니다. 한번 골격이 진짜 다르고 이게 머리가 작은 줄 알았는데 머리통도 커요. 그게 어깨가 너무 넓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오픈 선수들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데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고릴라가 그냥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등은 말도 안 나오고요. 멋있습니다 진짜. 그런 이 오픈 선수들을 보면은 이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픈 보디빌딩은 진짜 보디빌딩의 꽃이죠. 네, 제가 그걸 보고 꿈을 키웠으니까. 클래식 피지크 종목도 저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현석 선수라는 이 프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시안으로서 한국 선수로서 올림피아에서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입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시청자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해외 시합, 올림피아 외에 해외 시합에 대한 또 경험을 쌓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쪽에 좀 무지해서 몰랐었는데 해외 시합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이현석이라는 선수를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올해 2024년도 올림피아가 막을 내리면 다음번에 올림피아 무대에 도전할 때는 해외 시합 쪽으로만 출전할 생각입니다. 와, 사실 해외 시합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올림피아 처음 갔을 때는 자비를 통해서 가봤는데 손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기서 먹는 것도 다 거기도 또 시합 전에 오래 전에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이 이제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시고 있는 업체분들께서 이현석 선수를 좀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번 첫 올림피아 나가서 성적을 거둔다고는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저라는 이현석이라는 클래식 피지크 프로라는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15위 목표로. 목표는 15위로. 아, 예, 예. 네, 제가 이거 고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28, 28 이현석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기습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